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실장님, 박지원의 식탁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랜만이죠. 아니 그런데 예. 식탁은 광고도 없고 인걸만 바뀌었어요. 시즌 1 마지막 방송을 보니까 예. 실장님이 저를 딱 이름을 공개를 하셔서 제가 몹시 당황했었습니다. 근데 좀 섭섭한 게 저는 시장님하고 늘 좋은 기억밖에 없는데 제가 많이 조졌다고 말씀하셔서. 이 정치인과 기자의 다름은 예. 기자는 정치인을 만나면 늘 좋은 기사 쓴 것만 기억하고 예. 정치인은 100번을 잘 썼어도 한 번 나쁜 기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편의주의. 예. 알겠습니다. 그 어제는 잘 주무셨어요? 잘 짤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하나 기쁜 것은 예. 미스터 트롯 2에서 예. 우리 목포 출신 박지연 예. 가수가 예. 2등했어요. 2등. 1등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진선미에서 그럼 선을 예. 한 건가요? 선.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목포는 선이다. 예. 착한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그거 하나로 이제 기쁜 일이고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는 이불킥 하시면서 주무셨어요? 아니 진짜 저는 어떻게 저런 예. 대통령의 역사관 예. 개인 윤석열 씨의 이념이 저 정도일까? 저건 우리 보통 국민의 수준 이하다. 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밤새 평안하셨냐는 인사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그 인사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전문가 모시고 더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요. 그 실장님 근황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민주당 분들 중에 가장 민주당 당원을 많이 만나시고 방송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국 돌아다니면서 당원들 많이 만나실 텐데 그분들은 최근에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우려를 하는지 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내일 18일 토요일도 네. 용산지구당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초청 강연을 합니다. 일요일도 역시 두 곳에 가서 하는데 4월까지 전국 강연 17개 광역단체별로 다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만나는 민주당 당원 심지어 대구의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 서문시장 또 부산의 해운대 비치에서 만났던 그 수많은 젊은 청춘 남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걱정 대구 분들도 부산 분들도 나도 윤석열 찍었다 심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민주당마저도 왜 그렇게 싸우냐 왜 그렇게 분열하냐 해서 저는 윤석열 정권 대통령에 대한 이 실망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걱정이 교차되고 있더라. 그렇지만 거의 100% 수준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 검찰의 표적 수사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이기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당내 여러 그룹 그리고 의원들 만나서 두루 여러 얘기를 하시던데 당내에서는 이재명 책임론, 이재명 사퇴론 이게 좀 사그러드는 분위기입니까? 상당히 많이 사그러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대의는 아니에요. 물론 민주정당에서 건전한 당내 비판은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이 백작간두 풍전등화아니에요. 어떻게 됐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사실이에요. 부결은 부결이에요. 그렇지만 민주당 30여 의원들의 발령표를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표 던졌다라고 커밍아웃 못 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수그러들고 이재명 대표가 본격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좀 언짢은 것은 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저한테는 전화만 하고 커피 한잔 안 해요. 역시 국회의원이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좀 여러 해석의 여지가 남기는 말씀을 하셨던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대표의 결기가 내년 총선에 만약 실패한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박정희 플러스 전두환 이런 정권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사활을 걸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총선에 승리를 하지 못하면은 이재명이 어디 있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순풍에 돛을 달겠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표 책임하에 치를 경우 총선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우려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있겠죠. 물론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하고 그런 게 있겠지만은 뭐 걱정 마. 이 미래를 땡겨다가 대책은 세울 필요 있지만은 가불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검찰 수사를 봐야 됩니다. 보고 싶다 증거야.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하는데 김대중 비자금, 박지원 대북 송금 특검 150억 다 무죄됐잖아요. 왜? 증거가 없으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얼마간입니까? 이렇게 했어도 증거는 없이 추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투쟁해서 이겨서 총선도 치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국민의힘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말아요. 그러면 딱 간단하게 하나만. 시즌 2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2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장면 하나. 요새 젊은 사람들은 2주의 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요거 하나 보시고 해설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 사진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정광훈 목사, 신혜식 대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최고위원 김재원. 이때 나왔던 말들이 좀 실장님 속상하게 하는 얘기들이 좀 많았을 텐데요. 속상한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전체가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나 신혜식 씨 저런 분들은 상대하면요 그분들이 계속 씹고 다니니까 말 안 하는 게 좋지 뭐. 김재원 최고위원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셨는데 일본 극우 정치인들이 항상 자기의 재선,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극악 무도한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일본에서 재선이 돼요.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저하고도 잘 알고 또 저분이 말을 잘해요. 불교 방송 진행도 참 잘했고 지금 현재 본래 경북 상주가 선거구였는데 실패하고 대구로 가서 실패하고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앙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국회의원 되는 길이 그 길이다 해서 5.18 역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망언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5.18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킨다 했는데 그 공약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최고위원이라고 하면은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벌써 시작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덕담이라고 했다가 결국 김기현 대표한테 경고받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됐죠. 저게 어떻게 덕담이에요? 저건 김재원 최고위원의 He's so smart. 계산된 발언이에요. 그렇게 해야 대구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내 한 방 먹여버리잖아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네. 그래서 자기는 좀 접근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시장님도 전화 걸어서 좀 혼내주시지 그러셨어요. 이제 또 만날 거예요. 예. 김기현 대표가 새로 됐잖아요. 내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은 순항할 걸로 보세요? 뭐 순항할 거예요. 왜냐하면 순항해야 되고 김기현 대표는 처음부터 정당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거예요. 이번에 보십시오. 제1일이 뭡니까? 뭐 용공 무슨 척결 TF인가를 당에 만들잖아요. 이것은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을 과거로 돌려서 민노총 등 간첩 색출하면서 공안정국으로 몰아가잖아요. 그거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참 그 밥에 그 나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더니 대통령의 저렇게 출장소장으로서의 구미에 맞는 일을 어떻게 저렇게 척척 처음부터 해낼까? 그럼 앞으로 대표가 아니라 소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정당인데. 예. 알겠습니다. 원래 에피타이저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오늘 메인 요리는 따끈따끈한 한일 정상회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로 그 문재인 정부 때 국립외교원장 지내셨고 지금은 외교광장 이사장인 김준영 이사장님 모셨거든요. 잘 아시죠, 두 분? 그분 진짜 훌륭합니다. 같이 오셔서 얘기 이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감사. 예. 오늘은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전 원장님보다 외교광장 이사장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오히려 그 타이틀 하나만 할 때는 외교광장 이사장인데요. 외교 전문가들, 특히 지역 전문가들하고 다양하게 20대에서 60대 최근 한 7, 8년 같이 공부하던 사람이 같이 만든 연구소입니다. 요새 이제 윤석열 정부 하도 외교를 망치니까 이 외교광장을 통해 가지고 분도 풀고 건설적인 제안도 하고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어제 그 외교광장 방도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이십니다. 거기에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물론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대환영입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 몇 분 계시죠? 예. 2분 계십니다. 지금. 그 정상회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사실 오늘까지 정상회담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일정은 별게 없는 것 같고 사실상 어제로 좀 마무리된 거죠. 그래서 그 두 분 책상 위에 패널이 놓여 있는데 먼저 얘기 시작하기 전에 이 영화 별점 하듯이 한일 정상회담 하면 몇 점을 주실 건지 별 5개가 이미 붙어 있으니까 그 중에 떼서 점수를 주시면 되고요. 뒤집으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줄로 촌평을 한다면 별 아래에다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 촌평을 딱 한마디로 적어주신다면 어떻게 적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먼저 점수를 매겨주시고 별은 점수는 별을
종이를 떼주십시오. 하나도 못 되겠는데? 5점이나 주십니까? 예? 5점이나 주시는 겁니까? 아니, 예. 아니 하나도 못 되겠어. 다 하나도 안 떼버리시죠. 떼버리시면 그럼. 돼요. 그건 저는 안 뗐습니다. 손 안 제가 댔어. 먼저 할까요? 예, 이사장님 먼저. 하나도 안 뗐습니다. 그 대신 뭐 하나 붙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기시다바리. 예. 기시다의 기시다바리. 기시다의 시다바리다. 예. 실장님은요? 저는 그래도 하나는 줬습니다. 1점. 예. 왜 그러냐니까는 어떻게 불가피함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는 개선시켜야 된다 하는 그 의지는 평가를 하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다 주고 받은 건 없다. 예. 옛 말에 보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번에는 되로 주고 말로 주고 아예 가만히 있지 넘겼다. 기시다 총리는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국물도 먹고 다 먹었죠. 이 사장님 한테 먼저 여쭤보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시작이란 말로 하고 싶어요. 그 박진 장관이 자기들이 내놓은 해법이 문제가 될 걸 생각하잖아요. 당연히 알죠. 상식적인 사람은 알겠죠.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가 일방적인데 피해자들에 대한 이 입장을 제대로 이해 못했으니까 지금 이거는 시작이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노력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라는 시작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일 관계에 완전히 넘어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작이다. 재앙의 시작. 재앙의 시작.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유가 강제동원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한일 관계는 철저하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미일이 향후에서 이제 군사 동맹으로 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의 시다바리가 돼버렸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면 기시다 총리가 그래서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도 얘기를 했고 일본 NHK 방송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제 배상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이른바 위안부 문제라든가 심지어 독도 문제 이 문제까지도 지옥의 문이 열렸다. 뭐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는 강제동원을 털고 가자고 했지만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은 다른 우리의 침탈부터 시작해가 저들의 침탈부터 위안부 모든 게 다 연결된 거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걸 역사 수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일본은 자기들이 강제적으로 침탈하고 했던 모든 인권 침해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털고 가면서 이걸 한국이 인정해 준 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본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공세를 가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윤 정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호응할 것이다.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호응을 외교 무대에서 왜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본이 이제 몰아붙이면 그럼 윤 정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상화 시켜놨는데 일본의 웬만한 공세가 와도 자기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깨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계속 이것을 할 것이고 그러면 사면초가에 빠지는 거예요. 조금씩 갉아먹듯이 그렇죠.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도권을 뺏겼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해놨는데 그래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가 나오고 교과서 문제 위안부 나오면 일단은 유감을 표명할 거예요. 유감이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위장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많다. 실장님은 뭐가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구사권은 없다. 그리고 하야시 일본 외상은 강제동원이 없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양보를 했는데도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하야시 총리가 NHK 보도에 의하면은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 철학이 저 정도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 윤석열 씨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말씀들이 좀 분노가 되고요. 좀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오시면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입니다. 이 말씀이라도 하지 말아달라 부탁합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데 이 정도면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해고하자고 그러면 또 헌정 중단이니까 생각해봐야죠. 보통은 윤 대통령, 윤 정부 들어와서 보면 윤 대통령이 나가서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가서 무슨 사고를 칠까 이 걱정을 국민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은 나가면 사고 쳐요. 근데 이번에는 나가기 전부터 큰 불을 질러놓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형 사고, 대형 참사인데 참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켜야지. 왜 저를 출국 금지시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이제 지금 나온 얘기는 출국 금지는 못했으니까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그 실장님 말씀하신 구상권 청구 않겠다. 근데 구상권의 시효는 10년 아닌가요? 그런다고 그래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앞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도 정부를 이어가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 어떻게 됐든 기본적으로 우리 피해자들이 그대로 있냐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요구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합의를 해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헌법 정신이라 법조인으로서 우리 사법체계도 부인해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판결도 부정해버린 거죠. 부정해버렸는데 이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면은 자기 4년 내에도 피해자들이 제소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의 판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박정희 대통령처럼 18년을 집권하려고 그러는가. 그래서 자꾸 나는 윤석열 대통령 하면은 박정희 플러스 전두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건 상식 이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이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가는 등대였다고 하면은 윤석열 기시다 합의는 두 분이 행복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분노해서 계속 불씨를 남겨주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4년만 하고 물러갈 사람이 10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사장님한테는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재앙의 문이 열렸다. 네. 일본에서 계속 문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합의를 해놓고도 정권 바뀌면 당신네들 지키지 않을 거 아니냐. 극우 세력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후과를 어떻게 수습할 수가 있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저렇게 급하지? 왜 이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누가 봐도 이거는 뭐 반잔이 아니라 잔에 반이 찬 게 아니라 100대 0이고 무리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 외교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라는 건 주고받는 건데 일본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받아온 게 뭐냐? 100대 0이잖아요. 원래 외교는 이 51대 49의 예술이라 그러거든요. 100대 0이면 좋겠지만 그런 외교사는 사실상 없거든요. 국가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100대 0을 우리 자초한 거니까 왜 이렇게 급할까? 게다가 국내 정치적으로 생각해도요.
이 보수 정부를 흔든 게 바로 일본 문제거든요. 지금 그 안보실에 있는 분이 중에 하나죠. 1차장입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하다가 파장이 일어나가지고 관둔 적도 있고 정권 전체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이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트라우마일 텐데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꿈이다. 제가 보기엔 꿈이고 우리 내부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 꿈이고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배후에 있고 또 하나는 이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MZ세대는 달라졌다. 일본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북한의 MZ세대가 좋아하는 것과 이 문제는 별개죠. 오히려 훨씬 더 엄격합니다. 이런 문제, 인권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해주니 이번에는 돌파할 수 있다. 글쎄요. 저도 궁금한데 저는 돌파할 수 있다. 절호의 찬스다라고 생각을 오히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강제동원을 아까 말씀드린 건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의 영토 문제부터 과거사 위안부 문제를 계속 일본에 치고 들어올 것이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잘못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정부에서는 뭐 그렇다 치고 이게 다음 정부에서 성격이 바뀐 이후에 다시 수습할 수 있는가?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이것도 교활한 꼼수가 들어있습니다. 네. 왜냐? 합의문이 없잖아요. 이것도 저는 바보가 아니라 뒤에 교활한 사람이 조종자가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도 공동성명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해법도 우리 일방적 입장 발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합의문이 없으니까 깰 것도 없다. 오히려 일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확실하게 합의 받아둬라.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한번 뒤집어진 합의문이기 때문에 없는 거다. 우리는 우리 거 발표하고 일본은 일본 거 발표하다는 교활한 꼼수를 썼는데 이것 자체는 오히려 훨씬 더 내부에서는 뒤집어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 문안을 보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죠. 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거기서 나와요? 그분들은 네가 왜 거기서 이러한 얘기를 하실 자격이 없어요. 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오부치 총리께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 부터 나오는 사과를 한다. 이게 있어요. 네. 즉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조건 덮어버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터줬다 하면은 저는 외교 자체가 프로토콜 의전 아니에요? 기시다 총리가 와야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명시적인 약속도 없었어요. 피해자가 또 가해자한테 찾아가서 저런 굴욕 얘기를 하는데 뭐 유일한 합의가 셔틀 외교다. 4월 달에 일본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저는 그전에는 절대 안 온다. 그렇게 보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자민당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됐든 사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제가 그 현장에 참여를 했고 그 후속 조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가신 것부터 좀 다 잘못되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민정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 그 일본 전문가들이 많아요. 정치인들도 뭐 양정규 의원님이나 이번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한 유흥수 의원님 이런 야당의 일본 전문가들도 다 일본으로 함께 가셔서 진짜 초당적 외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도 우리의 진심을 알았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그 중요한 연설을 통해서나 뭐
여러 행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납치 문제 등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렬한 반성과 이런 책임을 느꼈는데 저는 참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통령 5년 하세요. 이제 4년 남았는데 김대중 오부지선은 운운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말아라. 활용을 해도 그렇게 활용하면 안 되죠. 기시다 일본 총리도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예, 과거사에 대한 참회, 반성 이런 언급 전혀 없이 표현이 뭐라고 그랬냐면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 이게 이제 김대중 오부지선언이죠. 포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 우리 김준영 이사장이 전문가시지만은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도 계승하나요? 그러니까요. 저기 거기 역대 내각이면 아베 내각이 포함되는 거예요. 많은 내각들 총리들이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것이 있는데 아니 그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계승해서 발전시킨다. 이렇게 딱 박았다고 하면은 일리가 되는데 역대 내각 그럼 그것도 교묘한 표현이죠. 교묘한 표현이죠. 근데 이게 일본에 계속된 지난 세월의 방식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역대에도 이렇게 전체로 퉁칠 때는 뭔가 통전한 반대 유감을 얘기하는데 이슈로 들어가면 다 부인했습니다. 사실. 그랬잖아요. 위안부도 그런 것처럼 약간 하다가 아베 하다가 와가지고는 위안부 없었다고 얘기하고 강제동원 없었다고 얘기하고 독도는 우리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의 식민지 침탈 강제는 없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방식이 대체로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고 이슈로 들어가면 다 부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 정부의 지금 정부 기시다 아베 기시다 이 정부가 스가부터 바로 극우 정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국내 정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이 덫에 완전히 빠져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다. 지옥문이 열렸다.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는 몰랐을 리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 내에도 그런 극우와 세계관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계관이 친구와 적밖에 없잖아요. 세계를 반으로 나누고 일본은 철저한 친구고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은 다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외교는 통하지 않는 거 완전히 진영 논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이 건을 일본에 대한 햇볕 정책이다. 또 이런 식의 묘한 표현을 써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니까 언어의 희롱이죠. 네. 역사를 그렇게 편의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돼요. 엄연한 현실은 지금 보십시오. 일본의 우익 인사들은 일본 우리가 피해자다. 우리가 철도도 놔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전체는 아니다 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친일 정권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우리가 해방 후 친일 역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오점으로 남아 있는데 다시 반복되는가? 아무리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권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판받는 그런 정권이 될 것이고 대통령도 그걸 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말씀들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저희 선친, 저희 아버님이 독립지사입니다. 국립현충원에 누워 계시는데 그렇더라도 한일 관계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김대중 오부지 선언 때도 제가 참여를 했고 그 후로 사실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과감하게 해서 한일 관계가 정립되고 그때 걱정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하면 일본 문화의 복속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반대했죠. 이 배우들이 그냥 여자 배우들이 삭발을 하고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특히 제일 많이 반대한 게 한겨레 신문입니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개방해서 경쟁할 때 발전했지. 닫아놓고 안방에서는 발전하지 못한다. 특히 우리가 5,000년 문화 사실상 지배를 받은 중국에 만주나 모든 나라들은 다 중국 문화로 귀속이 돼버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중국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불교도 해동 불교로 다 발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개방하자 해서 저도 애롭게 그걸 해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한류가 흐르게 됐습니다. 그 한류를 흐르게 한 참 가장 큰 공로자가 이번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예. 대표 진짜 아까우신 분이에요. 또 이분이 그때 당시 가장 아이돌 그룹으로 최초가 되겠죠. H.O.T. 예. 이를 데리고 중국에 처음으로 나갔어요. 그때 그 베이징 공연의 인민궁전인가 거기에서 하는데 2박 3일 하는데 개런티를 2만 달러를 받고 갔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죠. 한 2,500만 원 정도. H.O.T가 한국에서 해도 한 번 공연하는데 2,500만 원 받을 때인데 가서 제가 장관실로 불러가지고 절대 돈 보고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시장 개척을 하면은 얼마나 많이 진출할 수 있다. CD를 얼마나 팔겠냐 하고 제가 또 기천불 장관이 주는 거니까 이거 써라 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일본은 일본이지만은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우리 BTS가 한국 영화가 드라마가 공연 상영되지 않는 것은 세계에서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잠깐 얘기가 한류로 빠졌는데 네. 정리를 하자면 아니, 그래서 당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실질적인 한일 문화 교류 등 실질적인 긍정적인 변화로 좀 이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일본이 사과를 하고 반성하고 또 많은 그 일본 측에서도 니카이 최근에 가장 최장수 간사장을 하신 분이 운수 대신인데 저랑 함께 해가지고 그 일본 지방 공항을 다 연결시켜줬습니다. 김포 하네다 공항 김포 하네다도 이제 저하고 둘이 합의를 해서 개통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인적 교류가 시작되고 이제 더 재밌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가장 나가고 싶은 외국이 어디냐? 하면 그때 하와이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상화되고 대중문화 개방되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통했단 말이에요. 서로 협력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보면 그 얘기는 맞아요.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일본이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한국이고 물론 그 숫자는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더 많이 간다고 해요. 아까 잠깐 얘기 나오기도 했지만 MZ세대 애들이 일본의 문화를 좋아하고 또 일본 여행 가는 걸 좋아하고 하는 것과 이 과거사 문제, 강제 배상 문제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그걸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섞어서 얘기합니다. 네.
그게 저도 일본 음식 좋아하고 일본 여행 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랑 그리고 저는 오히려 거기에 우리 힌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가고 싶은 나라고 좋아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두 정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전체는 많은 대다수는 한국을 좋아해도 일본 정부는 혐한을 자극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걸 넘어가지고 지난 정부에 대한 혐오예요. 이게 외교의 기본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친북, 친중, 반일, 반미 정부였다. 딱 프레임을 짜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프레임이 씌워져요. 자기들은 친일, 친미, 반북, 반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하나 더 나아가서 뭐라 했냐면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은 문재인 정부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 외교의 잘못된 출발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 땡큐. 맞아, 땡큐. 한국이 잘못했네. 문정부가 아니라 한국이 잘못했네. 고쳐와. 처음부터 그거를 각오하고 갔고 이 사람들 속에는 사실상 지난 5년 동안은 일본이 한국한테 항복을 요구하면서 완전하게 항복하지 않으면 회담 안 한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 들어서면서 한국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지금 전개 과정이 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완전히 항복 문서에 서명한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망령인 거예요. 이들한테는. 저는 이게 우리 전체 국가의 이익에서는 엄청난 잘못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두 끼 먹은 것도 고생했어. 밥이나 많이 먹고 가. 뭐 이런 의미. 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야죠. 예. 호응 조치라면 와야 되는데 마치 선물 주듯이 이제 와도 돼 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일본 방송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건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기시다 총리가 얘기하는 것이 동영상으로 나왔을 때 묵묵부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이 나왔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 영상이 있을까요? 정상회담 내부는 영상 다 찍죠. 왜 없겠어요? 기록용으로. 네, 기록용으로 다 찍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시장님한테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후과 정상회담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까요? 어떻게 됐든 윤석열 기시다 합의는 역사 속에서 냉혹한 심판을 받고 우리 국민들은 계속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파동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MZ 세대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일본에 갔더니 제 친구가 다녀와서 그래요. 지금은 일본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많더라.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41년 만에 45억 달러의 경상 수지가 적자됐어요. 이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관광 수지 적자가 3배가 늘었더라고요. 예. 물론 코로나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열렸는데 일본은 닫혔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불씨가 살아서 국내가 좀 시끄러워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사장님한테도 마지막 질문 하나 여쭙고 그리고 혹시 제가 뭐 여쭤보지 못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합의문이 없다. 그거는 역설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목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또 적어도 아마 이 정부는 아까 말씀들 중에 나왔지만 장기 집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일본도 자기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장기간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오히려 설계자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야죠. 사실은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피해자를 설득시켰다지만 지금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그 돈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게다가 소위 말하는 생존하신 세 그렇죠. 분은. 예. 그리고 이게 왜 우리 기업들이 돈을 냅니까? 그 강압적 분위기, 이거 제3자 뇌물죄도 될 수 있고요, 배임죄도 될 수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문제에 거의 폭탄을 안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결국 미국에 대한 전 유감인데요. 결국 그 찰스 틸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정치 사회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논문도 있습니다. 국제 정치는 조폭의 세계와 같다. 예. 저는 딱 보니까 제가 기시다발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본도 중간 보스예요. 우리는 시다발이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정부가 하는 짓은 그 위에 진짜 보스는 누구냐? 이게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이 중국을 막는다는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한미를 동맹으로 묶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북한에서 도발이 나오면 이제 아예 옛날에는 한미 동맹이 억지력을 키워서 대처하겠다는데 한미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본은 동맹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동맹으로 이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맹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이 동맹이라는 거는 우리 한반도에 유사시 일본이 들어오는 것이고 일본이 누구와 전쟁을 하면 우리가 가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건데 이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계속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저는 일본의 개헌도 하지 않은 채 맞습니다. 자위대가 우리에게 참전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안보실에 있는 분은 과거의 논문에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토론 중에도 가능하다고 얘기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단순한 제가 과장이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작년 11월에 한미일 프놈펜 선언을 했잖아요. 예. 그때는 기자도 안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거 잘못하면 카스라테프트 미래학에 가까운 거다. 제가 그렇게까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그 안에서 무슨 합의가 되는지.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을 그때부터 보시면 이게 준비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합의문은 없을지 몰라도 공감대를 이뤘다.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달에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를 바꿨고 선제 타격, 반격 능력이라 그랬지만 선제 타격을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강제동원 해법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돼요. 보십시오. 4월 달엔 다음 달이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일본하고 복원했다는 이미지만 만들었지만 4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이고 국빈 방문을 하는데 도대체 뭘 갖다 줄 것이냐. 그리고 이 바이든이요.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전에는 80년대 이 극우들의 조합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건이 주도를 했고 나카소네와 누굽니까? 전두환. 그게 첫 삼각 동맹의 시작 원초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또 부시가 아들 부시가 9.11 이후에 고이즈미하고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밀어붙였어요. 그때는 우리가 저항을 좀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이든이 민주당 정부예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따지고 보면 바이든이 오바마 때 부통령으로 있을 때 2015년에 기억나시죠? 웬디 셔먼이 망언을 했잖아요. 예. 그 전까지는 민주당 정부가 가치나 인권 때문에 한국의 과거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일본의 잘못을 얘기를 했고 우리는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도덕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돌아서는 계기였고 그때 오바마는 외교의 아마추어였기 때문에 바이든이 외교를 다 담당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 대통령이 돼서 그때 걸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아까 그래서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이게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냉전을 불러온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북한이 저래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고지고대로 봤더라도 일본을 받아들이는 친구를 하나 받아들이는데 적이 두 개가 더 생기는 겁니다. 북한만일 때는 한미동맹이었는데 일본을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인지 저는 걱정이 그냥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앞으로 우리 밤새 평안하셨느냐는 인사를 하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시간적으로는 프놈펜으로부터 이어진 걸로 봐야 되고 공간적으로는 한미일, 미국까지 확장해서 봐야 된다.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 더 할 것 같아서요. 또 뵐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첨언하자면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최근 이번 보고
미국이 결국 우리 한국을 끌어다가 일본 밑으로 집어넣어 버렸다. 맞습니다. 저도 일찍부터 주장을 한 게 이제 앞으로 한미일 이렇게 부르지 말고 미일한 하자. 순서가 그렇게 돼야 돼. 미일한. 그래서 미국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일본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중국, 대만 이걸 위해서 참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갖다가 일본 밑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너무 심하다. 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이니까 말은 못합니다만은 참으로 큰일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우리의 지정학적이나 국제 정치를 무시하고 외교를 무시하고 이렇게 참 따라다니는 것은 사고는 대통령이 치고 걱정과 뒷수습은 국민들이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따로 정리하지 않고요. 예.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고 박지원 시즌 2부터는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댓글을 달고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방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가끔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틀린 그림 찾기처럼 방송을 꼼꼼하게 들으시다가 사실이 틀렸다. 그런 거 바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메디치 백일장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까 그 기시다 바리 이런 것처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어제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속마음, 기시다의 속내 이런 거를 한두 문장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백일장에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한 3분 정도를 꼽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메디치 미디어에서 나오는 탁현민의 미스터 프레지던트 굉장히 따끈따끈한 신간이고 잘 팔리고 있는데요. 외교 의전 뭐 이런 문제도 들어있는 책이니까 오늘 주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방송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시청자들의 격려와 비판에 귀를 기울이면서 발전하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